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용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반 원칙부터 들어가서 소급요, 주체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강의니까 입문 과정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반 원칙까지 했는데 그 일반 원칙 하나씩 들어가서 비례 원칙으로 갑니다. 비례 원칙을 흔히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경찰이 시위대 단속할 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위대들이 가격하게 시위를 하니까 경찰이 와서 경찰차로 차단하고 이러면서 단속을 하죠. 근데 별로 가격하지도 않는데 경찰이 과잉 단속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뉴스에 어떤 사람이 맞아서 피 흘리고 이런 과정이 나오죠. 그랬을 때 시민들이 주장하는 게 경찰이 과잉 단속했다고 할 때 경찰권 행사 시위대 개인의 이익과의 균형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비례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잉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경찰권. 이걸 비례 원칙. 흔히 말하는 것처럼 파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파리 잡기 위해서는 파리채가 적당한 거지 파리 잡기 위해서 총을 쏜다거나 이런 게 적절한 수단은 아니고 비례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적합성. 이 적합한 게 동원돼야 됩니다. 파리 잡을 때 적합한 건 파리채입니다. 적합한 게 동원되고 적합하지 않은 게 동원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최소 침해라고 하죠. 어떤 건물이 도로 돌출 문제가 생긴다면 수선 명령을 해서 충분히 목적 달성할 건데 끝내 철거 명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필요성 최소 침해의 원칙입니다. 상당성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해서 공사이익의 균형 유지돼야 됩니다. 이 시위대가 시위를 많이 하면 교통장애가 생기니까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히 균형 유지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례 원칙은 좀 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구속 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본 수업 때는 한 10번 이상 하는 건데 처음 하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이 1번 조항이 있고 2번 조항이 있죠. 1번 조항은 70세 무위탁 독거노인에게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법에서 써지면 반드시 공무원들은 이 법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 해도 이 돈을 법대로 줘야 됩니다. 아래 조항은 지급할 수 있다니까 알아서 선택해서 형편 어려운 노인은 주겠지만 돈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안 줄 겁니다. 1번 조항을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하죠. 기속했다라고 해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기속당해야 된다는 거죠. 1번 조항은 공무원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국민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걸 안 주면 위법하게 되고 개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아랫조항은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하죠. 재량행위라고 해서 임의법규. 공무원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에게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근데 공무원이 안 줘도 할 말 없지만 이건 줄만 한데 안 주게 되거나 너무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하면 위법하다 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기속행위는 위법하게 되고 소송 가지만 재량은 위법하지 않고 부당에 불과해 소송 제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법규는 어떤 게 좋나요? 기속이 많아서 좋나요? 재량이 많아야 좋나요? 기속이 많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 소송 들어가고 권리구제를 받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기속을 확대하고 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결론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기속을 확대한다, 재량을 축소한다. 그럼 자기구속이 뭐냐면 공무원이 재량을 갖고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재량권 행사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번 영업정지를 내리면 2개월 영업정지 내렸다 1개월 영업정지 내리면 그 다음 사람에게도 종전과 동일한 재량권 행사주라고 하면서 자기 구속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개인에게 평등한 처우를 해서 자기 스스로 구속을 받으라는 것, 이것을 자기 구속이다라고 해서 한번 재량이라 해도 자기 구속 받게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기속처럼 인정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자기 구속이라 하고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다시 언급할 거고 이 용어 강의에서만도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신뢰보 원칙 있죠. 신뢰가 믿는다는 거죠. 너가 나의 신뢰를 깨트렸다. 이런 신뢰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수출을 많이 한 그런 나라니까 또 수출로 먹고 사니까 행정청 장관이 공장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갖가지 비과세하겠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견해 표명하니까 당사자는 이걸 신뢰를 하고 그 돈을 설비 투자해서 막 은행 융자도 더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관이 세금을 부과해서 종전말과 다른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뢰를 어긋났기 때문에 이게 신뢰보에 위반된다라 하고 개인들은 이거 위법하다라고 해서 쟁송 제기, 신뢰보 위반에 대해서 쟁송 제기를 아마 할 겁니다. 쟁송 들어가서 권리구제를 받겠죠. 이런 것들을 신뢰보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신뢰보호. 백화점 갔더니 엄청 싸게 세일한다 했더니 마음에 든 건 세일 안 하더라. 왠지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죠. 이런 것들이 행정법에서 신뢰보호 이런 것들입니다. 신뢰보호 다음에는 부당결부 금지가 있죠. 부당하게 결부, 저 결부가 연결입니다. 부당하게 연결하는 걸 금지한다. 이게 부당결부 금지죠. 서울시장이 A에게 유흥주점 허가해 줍니다. 유흥주점 허가해서 술 판매하는 곳, 유흥주점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손님 많이 오고 종업원들이 병을 퍼뜨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건강진단 받도록 부관을 붙여서 이 종업원들 보건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진단 받도록 부관을 붙이게 됩니다. 술집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보건소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진단 붙이도록 이 부관은 이 유흥주점 허가와 전염병 등 간염 예방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관은 가능한 부관, 괜찮은 부관입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호텔허가 해줍니다. 개인에게. 호텔허가 처분해주면서 이 호텔과 관련이 없는 시립공원 미화 작업을 다 하라고 붙입니다. 강남역 근처 시내 호텔허가인데 시립공원 미화 작업 부관을 붙이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호텔과 청소가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 없는 걸 붙이면 이걸 보고 관련 없다라고 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당결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위법하게 된다라고 하죠. 관련된 부관 등을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게 부당결부 금지라고 합니다. 듣고 보면 참 쉬운데 처음에 용어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법령은 소급할 수 없다는 이 소급요 금지가 있습니다. 법령은 시행된 이후에만 적용되며 이전 사실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요 금지가 있죠. 법이 시간대별로 흘러갑니다. 소급요 금지도 여러분 다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말을 하니까 팍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법이 딱 제정되면 그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실 적용되며 그전 사실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것을 소급할 수 없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작년엔가 담배값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니까 이제부터 담배 구입할 때는 인상된 값으로 사야 되지만 이미 피우고 버렸던 그 담배까지 인상된 법을 거꾸로 적용해서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법령 소급요 금지. 좀 재밌는데요. 남자분들 군대 전역했잖아요. 21개월, 24개월로 전역했는데 국가가 군복무를 26개월로 늘리더니 전역한 여러분에게 소급 적용시켜서 군대 생활 2개월, 3개월 더 해라. 그러면 나라가 난리 나겠죠. 그래서 법령은 소급할 수 없고 법령 시행 이후 사실만 적용하는 걸 소급요라고 합니다. 근데 소급요를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이런 소급요를 진정소급이라고 해요. 진정소급. 법에서 이런 진정이란 말은 일반이고 보통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것, 보통인 것, 이게 진정소급이에요. 금지되는 거죠. 일반적인 소급이니까. 진정은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남녀들은 진정 남자, 진정 여자 그런 거 안 붙이고 그냥 남자, 여자 이렇죠. 그래서 진정 이렇게 됩니다.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이 진정 수험생입니다. 근데 학원에 와서 공부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하는 수험생이 부진정 수험생이죠. 그러니까 진정의 반대가 부진정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진정소급이고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실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 근데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예외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급입법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아니에요. 예외 허용되는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뺏는 법들은
그들이 행위할 당시는 이런 법이 없었지만 사후에 50년 지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입법을 인정해야 될 역사적 아주 중요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자, 이런 전쟁 범죄나 이런 사람들에게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그 소급입법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법을 이렇게 소급입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급여는 금지되지만 그런 아주 중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여 중에서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실 텐데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한 소급이며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예외 안 되는데 원칙 허용된다만 아시면 됩니다. 예외는 좀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부진정 소급도 듣고 보면 쉬운데 이걸 한번 이론으로 정리합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쫙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 젊은 사람들이니까 군대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일 거예요. 24살에 군대 전역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24세 전역했고 예비군 7년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남자들은 31살이 되면 예비군 종료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31살 되면 예비군 종료했고 근데 국가가 법을 바꾸더니 종료한 이 친구 예비군 끝났는데 법 개정에서 예비군 10년 받도록 해서 이 친구를 34까지 받게 합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진정소급이죠. 그러니까 예비군 31살에 끝났어요. 근데 법을 개정하더니 10년 받아라 34까지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소급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안 되지만 근데 이 친구가 24세 전역했고 예비군 7년 31에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비군 끝나지 않고 지금 27입니다. 27 예비군 받던 도중인데 법을 개정해서 10년으로 받도록 해서 이 친구를 34까지 받게 하는 건 종료 전 예비군 받던 도중에 연장되는 건 괜찮아서 이때 이 친구에게 34까지 받게 하는 건 이건 허용되게 됩니다. 이게 부진정 소급입니다. 여기 이걸 듣고 있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여기 해당될 거예요. 아직 그 예비군 끝나지 않았죠. 예비군 끝나지 않은 걸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젊으니까요. 아직 예비군 끝나면 여러분 늙어가는 겁니다. 예비군 즐겁게 받으세요. 예비군을 27에 예비군 받다가 연장돼서 34까지 받게 하는 건 전역할 때 신뢰는 어긋나는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건 허용될 수 있다면 이게 부진정 소급이죠. 진정 소급이 아닌 부진정 소급, 허용되는 소급입니다. 가끔 국가가 자동차 세금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 인상을 하는데 내가 구입할 때는 소나타가 50만 원이었는데 그건 이제 이미 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소나타 세금을 80만 원으로 인상하더니 냈던 거를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입할 때는 50만 원인데 갖고 있던 도중에 차를 갖고 있는 도중에 세금을 올리더니 내년부터는 80만 원으로 세금 내라. 구입할 때의 신뢰는 어긋나지만 끝난 게 낸 게 아니라 도중에 인상되는 거니까 그걸 내게 하는 건 괜찮다는 거 이게 부진정 소급이고 어떻게 보면 부진정이란 말은 소급이 아니라는 말이죠.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허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급요를 얘기합니다. 법령 소급하는지 어쩌는지 소급요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급요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의 개념을 좀 공부해봅니다. 이 주체의 개념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주체를 아시려면 민법을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걸 가지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법은 계약을 맺는 법인데 계약을 맺는 주체는 자연인은 여러분과 나, 우리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보통 이제 성년의 남녀들은 자연인으로서 계약을 스스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물건 사서 소유도 하죠. 핸드폰 여러분 거잖아요. 남자들은 뭐 자동차도 있다. 여학생이 어떤 고가의 핸드백이 있다. 그러면 다 내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인이 뭔가를 소유하고 소송도 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법인이 이제 우리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현대자동차 이 회사 법인도 계약 소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방문각도 법인입니다. 회사입니다. 법인에게도 똑같이 계약 소유 소송을 다 하게 돼요. 법인도 이 개념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금방 느낌이 오는데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법인이 뭔가 소유한다? 이런 느낌은 좀 아직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기초적인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마련해 왔는데 여러분 금호고속 버스 한 번은 타보셨을 거예요. 강남터미널 가면 금호고속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1억 5천이 넘어요. 고속버스 한 대에 1억 5천 넘는 아주 비싼 차인데 워낙 많이 그 버스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는 금호고속과 그 사장과 운전기사 아저씨가 있는데 이 버스는 소유자가 누굴까요? 이 버스의 소유자 누구죠? 누가 이 버스를 소유합니까? 1억 5천 넘는 그 버스를 금호고속 걸까요? 사장 걸까요? 기사 아저씨 걸까요? 이거 회사 겁니다. 회사가 소유해요. 법인이 이걸 소유합니다. 사장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회사 법인이 이걸 소유를 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 가거나 신세백화점 가면 그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누구 거죠? 그거 다 회사 겁니다. 회사 법인이 소유하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 개인이 소유했다가는 세금 엄청 내다가 끝날 겁니다. 건강보험료 엄청 내다 끝날 거예요. 법인 소유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도 회사 택시가 있어서 회사가 소유하게 되죠. 법인이 소유하고 여기 이 사람들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사장은 그 고용된 사람들 중에 대표권을 갖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좀 민법에서 소유 개념을 알았다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 가지고 얘기해 보면 삼성이라는 법인이 있고 사장 직원이 있고 삼성전자 법인이 있고 사장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법인과 여기 법인은 삼성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지만 별도 법인체입니다. 별도 법인체고 이 법인 스스로가 소유하고 법인 스스로가 당사자가 돼요. 여기 직원은 삼성의 직원이지 삼성전자와 관계없고 삼성전자의 직원은 삼성전자의 직원이지 삼성과 관계없습니다. 별개의 법인체예요. 삼성전자의 직원이 봉급을 못 받았으면 봉급 달라고 삼성전자에게 달라 해야지 삼성한테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 법인체니까요. 그럼 각각의 법인체면 삼성이 법인이기 때문에 뭔가 소유하죠. 그럼 삼성의 건물 법인 소유고 사장은 대표고 이 두 사람은 피고용인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뭔가 소유하고 대표가 되고 여기는 피고용인이 됩니다. 삼성전자에게 누군가가 물건 팔아서 민사계약을 맺거나 여러분이 삼성전자에게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 민사계약 맺었기 때문에 그 민사계약은 개인과 이 법인이 거래한 거죠. 법인이 거래해서 이 법인하고 계약이 맺어지고 민사소송에 이 A가 원고가 될 거고 삼성전자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고 피고가 다투게 되고 삼성과 무슨 계약을 맺었으면 삼성과 A가 원고 피고가 돼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사장과 직원이 아닌 법인과 거래가 되고 법인이 뭔가 소유를 한다는 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먼저 하냐면 행정법도 여기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행정법을 다시 전개해 보면 국가가 있고 장관 공무원이 있고 여기 서울시가 있고 사장 공무원, 시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논리 구조가 삼성과 삼성전자와 아주 유사합니다. 국가가 별개의 법인체, 서울시가 별개의 법인체죠. 그래서 각 지자체가 별개의 법인체가 돼서 스스로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뭔가 소유를 하게 되고 뭔가 기속되고 법인이 뭔가 갖잖아요. 그 갖는 단체, 이들을 행정주체라고 그래요. 단체를. 그리고 여기 일하는, 여기 법인에 고용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기관들 중에 우두머리, 이 국가를 대표하는, 이 그 부서를 대표하는 이 행정기관을 행정청, 국가기관은 행정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시로 다시 얘기해 보면 서울시가 행정주체고 이 고용된 모든 사람이 행정기관이고 그 중에 우두머리, 서울시장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뭔가 소유를 하고 기속하죠. 잘 들으십시오. 주체가 뭔가 소유를 하고 기속합니다. 또 여기도 주체가 뭔가 소유하고 기속하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건물 같은 건 서울시 겁니다.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속하고 소유를 하고 계약을 맺거나 그러면 주체인 국가 서울시를 상대로 하지만 우리 행정법은 이쪽에서 우리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을 내릴 때 대외적 처분을 할 때 너 세금 내라. 대외적 처분은 이 행정관청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효과의 기속은 주체에 기속되지만 대외적 처분은 행정청이 내립니다. 마찬가지 행정청이 대외적 처분을 내립니다. 행정법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서울시장이 나에게 세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럼 내가 세금 100만 원 낼 겁니다. 100만 원 부과할 때 대외적 처분 내려서 세금 부과할 때는 행정청이 내립니다.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납부했더니 은행 가서 돈 냈더니 그 돈은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가 기속됩니다. 서울시가 이 세금을 갚게 돼요. 주체 법인이 세금을 갚게 됩니다. 자, 봐보세요. 세금 100만 원 냈더니 그 100만 원 세금이 공무원 거다? 그럼 공무원이 이 세금 가져가나요? 그럼 알부자 되겠네요. 시장이 이 세금을 가져갑니까? 그럼 퇴임할 때 알부자 되겠네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건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법인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기속의 당사자 소유는 법인이 하지만 대외적 처분은 행정청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단체를 생각하시고 행정청은 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외적 처분은 청이 내린다. 효과 기속은 주체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청을 정리해보면 행정청은 장을 생각하세요. 대외적 처분 내리면서 장을 합니다. 그 행정청이 먼저 일반 협의행정청이 서울시장, 대전시장 이 장들이네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독임제는 한 사람, 솔로 한 사람이 대외적 처분 내리면 장관들입니다. 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남자분들 서울지방병무청장, 대전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영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입영영장 처분은 누가 내렸냐면 여기 지방병무청장이 내린 겁니다. 국가기관이죠. 그럼 여기 장관들인데 독임제 행정관청이라 해서 여기도 장들이잖아요. 장들. 우두머리 장들이 행정청이요 대외적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합의제 행정관청이라 해서 이 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위원회 등도 행정청으로 등장했죠. 합의제 행정관청도 오늘날 나타나게 됩니다. 합의제 행정관청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더 이렇게 소송편에서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장이 행정청이고 이들이 대외적 처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은 그냥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체가 이제 고르라는 걸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행정 주체는 주체가 나오면 단체를 생각하세요. 국가하고 공공단체, 수탁사항이 있습니다. 단체를 생각하시면 이들이 주체입니다. 국가는 누구든 아실 겁니다. 국가 대한민국 주체 법인입니다. 그리고 공공단체, 단체죠. 지자체가 있잖아요. 방금 국가와 서울시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지자체가 별도 법인이죠. 공공조합이 별도 법인입니다. 국가하고 동떨어진 법인이니까 마치 얘가 삼성본사,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별개의 법인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자체는 아실 겁니다. 서울시, 부산시 다 아실 거고. 공공조합, 조합이면 말 그대로 재개발 조합이죠. 그래서 재개발 구성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니까 재개발 조합이 구성돼서 공공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조합이 구성되죠. 별도 법인체가 구성됩니다. 용조물 법인, 용조물이 뭐냐면 시설물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물 같은 걸 KBS 같은 데죠. KBS 방송공사는 용조물 법인으로 국가하고 동떨어진 법인체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방송공사 아나운서 있죠. 방송공사 아나운서 직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국가하고 동떨어진 법인체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별도의 그 스스로의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 법인이 돼버리면 국가와는 관계없는 단체가 되잖아요. KBS 아나운서 공무원 아니죠. 여기 KBS 직원에 불과합니다. KBS 아나운서가 공무원이었다면 학원에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야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별도 법인체니까 독립된 법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자체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 국가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지자체 공무원 되면 지자체 소속이 되는 거지 국가는 관계없고 여러분 봉급을 주는 건 지자체입니다. 별개의 법인체니까. 그러니까 주체를 물어보면 단체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되지 주체 묻는 시험에다가 장을 넣어서 청을 넣어서 시험 문제 주체 중 장을 넣고 이걸 골라봐라 이런 시험을 냅니다. 많이 풀어보실 겁니다. 공재단이 있는데 국가가 돈을 출연해서 만든 단체 공재단이 있게 됩니다. 공재단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수탁사인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오늘날은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위수요.
국립대 학생들은 뭐 일부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사립대학교 학생들인데 그 사립대 학생들의 학위를 원래 이것도 자격증이니까 교육부 장관이 모두 줘야 되는데 전국 대학생들 그 이틀 사이에 모든 거의 졸업식을 하는데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립대 총장에게 학위 수여 권한을 장관이 맡기면 그 맡은 사립대 총장을 공무수탁상인이라고 해서 수탁상이라고 합니다. 그 위임받아서 사립대 총장이 위임받았지만 이건 장관의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장관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립대 총장은 곧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장관 역할을 맡으면 위임받았다. 그러면 이 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수탁사인 단체에게 많이 넘겨서 많이 위임해서 하게 되죠. 토지 수용이나 고속전철, 고속도로 공사를 국가가 하지 않고 토지 수용, 고속도로 공사를 다 이 사기업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 사기업들 공무수탁사인이 돼서 이들이 대신하게 되죠. 이들이 수탁사인이 됩니다. 이들이 행정주체입니다. 여러분 그 주체와 청은 반드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청은 일단 누구를 생각하셔? 장을 생각하시고 주체는 단체, 국가, 지자체 등 이 단체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지자체 얘기했잖아요. 광역 5개, 기초시군구까지. 거기까지가 지자체로서 법인입니다. 그 읍면동은 법인이 아닙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주체의 개념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원칙부터 해서 소급요, 주체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너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마시고 이렇게 진행된다. 개념이 이 정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